2021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 메모의 존재를 알고도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3차례나 막았다고 합니다. 때는 2021년 2월 미국 전역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에서의 발표. 오늘 공개하는 이 메모는 단순한 유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외 정책을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 증거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낡은 종이 한 장을 마치 보물처럼 조심스레 꺼내들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자신을 완성한다. 이에 CNN 앵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대한민국의 한 작은 도서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국제 정치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이클 콜린스는 미 육군 제17기갑사단 소속 수색대 하사였습니다. 세 번째 파병을 앞둔 그의 나이는 31였습니다. 한국 파병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솔직히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2차례 임무를 마친 마이클에게 한국은 그저 또 다른 낯선 땅, 또 다른 임무지에 불과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에게 농담을 던졌죠. 한국, 거기서 뭘 하겠어.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그러다 돌아오는 거지. 하지만 그들은 마이클이 웃고 농담하는 겉모습 아래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라크 파병 중 그와 가장 가까웠던 데이비드 모리슨이 즉석 사제 폭발물에 희생됐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마이클에게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순찰 중이었던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제대 후 고향 메인에서 열작은 낚시 가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마이크, 너도 같이 가자. 우리가 잡은 물고기로 매일 저녁 바베큐를 할 거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귀를 찢는 폭발음이 들렸고 눈앞에서 데이비드가 사라지는 순간 마이클의 안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겉으로는 웃고 말하고 임무를 수행했지만 속은 텅 빈 껍데기처럼 살아왔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에서 마이클은 데이비드를 구하려 손을 뻗지만 매번 그를 놓쳤습니다. 잠에서 깨면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점차 술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군 심리상담사와의 세션도 처방받은 약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PTSD라는 진단명이 그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지만 고통을 덜어주진 못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이클 자신조차도 그 공허함을 직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부대원들이 휴가 때마다 번화가로 향할 때 그는 늘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술에 취하는 대신 그저 침묵 속에 잠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23년 11월 마이클은 마지막 기회라는 말과 함께 한국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에 배치했습니다. 데니얼 라이언 중위는 파병 전 그를 불러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콜린스, 이번이 마지막이야. 여기서도 문제를 일으키면 더 이상 너를 보호할 수 없어. 높은 설산과 적막한 숲으로 둘러싸인 철원은 마을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비무장지대 DMZ의 긴장감이 왠지 모르게 마이클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고 그 역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다른 임무지, 또 다른 시간을 견디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마이클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철원에 도착한 첫날, 마이클은 혹독한 한국의 겨울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고 쉴 새 없이 내리는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부대 근처에는 몇 개의 작은 식당과 상점이 전부였고 도시의 불빛과 소음에 익숙했던 그에게 이곳의 고요함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콜린스 하사님. 한국군 연락장교가 어색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최전방이라 긴장감이 좀 있습니다. 북한과의 경계선이 가까워서요. 마이클은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라크의 폭발물 매설 지역보다 더 위험할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당혹스럽게 한 것은 위험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식당에서 처음 만난 젓가락은 그에게 난공불락의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운 김치는 그의 입안을 불태웠고 소주는 그가 마셔본 어떤 술보다도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병사들이 단체로 움직이며 보여주는 끈끈한 유대감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왜 항상 함께 다니는 거지? 마이클은 혼자 식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는 각자 자신의 시간을 중요시했지만 한국군은 마치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이클은 몰래 담당 의사가 처방해준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건너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들이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물 없이 맞이한 밤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데이비드의 웃는 얼굴이 폭발 장면과 함께 번갈아 나타났고 가끔은 소리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낮에는 기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정찰, 훈련, 장비 점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미군 동료들은 휴일이면 서울의 번화가로 향했지만 마이클은 그런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난 여기 있을게.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부대 밖으로 나가길 꺼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방인임을 끊임없이 느꼈고 그 느낌이 그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2024년 1월의 어느 주말, 마이클은 또다시 휴가를 거절했습니다. 부대 동료들이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는 동안 그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답답함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작정 부대 정문을 나선 마이클은 처음으로 목적지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쌀쌀한 겨울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그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듯했습니다. 차량도 드물고 간판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금세 그의 발자국은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나무들 사이로 낮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한옥 지붕과 현대적인 유리창이 어우러진 독특한 건물이었습니다. 처마 밑에 달린 작은 간판에는 평화마을 도서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도서관. 그는 의아했습니다. 이런 외딴 곳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속에 반짝이는 먼지 입자들, 책장마다 가득 꽂힌 책들의 향기, 그리고 따스한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도서관 안은 바깥의 추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중앙의 테이블에는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찢어진 페이지를 마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교하고 경건했습니다. 마이클이 발걸음을 옮기자 바닥에 나무 판자가 삐걱거렸고 그 소리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클의 시선과 노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핀 미소는 질문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바라보는 사람을 향한 따스한 시선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인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환영의 제스처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노인이 의외의 말을 영어로 건넸습니다. 책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 간단한 문장에 마이클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자신의 작업으로 돌아갔고 마이클은 조용히 책장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한글책이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영어 원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마이클은 문득 보이는 책 한 권을 집어 여러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노인의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최윤석 관장. 이것이 마이클 콜린스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작은 도서관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도서관은 어느새 마이클의 일상 속 가장 소중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부대에서는 명령을 따르는 기계 같은 병사였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한 사람 마이클 콜린스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할 때마다 최 관장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창가에 반사된 햇빛 속에서 책과 대화하듯 손길을 옮기는 모습, 그 한결같음이 묘하게 마이클의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관장의 인사는 언제나 짧고 담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마이클이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환영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은 용기를 내어 최 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최 관장이 책을 수리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왔습니다. 찢어진 책장을 붙이고 해진 표지를 새롭게 감싸는 그 정성어린 모습에 가슴이 절렸습니다. 저도 책을 고쳐보고 싶습니다. 마이클은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최 관장은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동화책 한 권을 마이클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날 마이클은 최 관장이 한국 전통 방식으로 책을 수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최 관장은 젊은 시절 국립박물관에서 고문서 보존 기술을 배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시도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전통 풀은 손가락에 들러붙고 한지는 마이클의 손에서 찢어졌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최 관장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 손도 책을 고치려면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군인의 손, 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기던 이 손으로 책의 상처를 고친다는 것. 아름다운 일이에요. 마이클은 군인의 손에 대한 언급에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군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최 관장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구출된 경험이 있었고 군인의 자세와 눈빛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최 관장이 단 한 번도 마이클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대에서는 모든 실수가 질책의 대상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실패조차 배움의 과정으로 존중받았습니다. 점점 마이클은 부대에서 가져온 현대적 도구들, 정밀 커터와 특수 접착제, 로 책 수리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최 관장은 이런 혁신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방식에서 배우며 독특한 수리 기술을 만들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이클은 4권의 책을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감각이 돌아왔고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의 감각도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눈앞에서 사라졌던 그날의 악몽은 이제 가끔씩만 찾아오는 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책을 고치는 시간 동안 마이클은 자신의 상처도 함께 고쳐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서관에 드나든 지 2달쯤 되었을 때 마이클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도서관에는 마을의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 관장이 진행하는 이야기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최 관장의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 마이클이 나타났을 때 아이들은 낯선 미군을 보고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마이클은 조용히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최 관장이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마이클 씨, 아이들에게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면 어떨까요? 망설이던 마이클은 결국 몇몇 아이들 앞에 앉아 영어로 3마리 아기 돼지 이야기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에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목소리에 강약을 주고 등장인물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자 아이들은 영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즐거워했습니다. 그 후로 매주 수요일은 마이클의 영어 이야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이클에게 잊고 있던 순수한 기쁨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어르신들은 여전히 그를 경계했습니다. 한국전쟁의 기억이 남아있는 세대에게 미군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최 관장의 손녀 수진이 대학 방학을 맞아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21살의 수진은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으로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마이클과 최 관장 사이에서 통역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이클 씨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책을 고치는 솜씨가 대단하다고요. 수진의 도움으로 마이클과 최 관장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도서관 문을 닫은 후 셋은 최 관장이 끓인 보리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마이클은 처음으로 자신의 군 생활과 데이비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저도 함께 무너졌어요. 수진이 번역하자 최 관장의 눈에 깊은 공감이 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가족을 잃고 미군에 의해 구출된 어린 소년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전쟁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 책을 수리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세요. 부서진 책을 고치는 일이 부서진 마음을 고치는 일과 같다고요. 그 대화 이후 마이클과 최 관장 사이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깊은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전쟁, 다른 시대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아픔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점차 마이클은 자신의 미군 동료들을 도서관으로 초대하기 시작했고 한미문화 교류의 밤이라는 작은 행사가 도서관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마을 주민들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던 어느 날 마이클은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최 관장과 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마이클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도서관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어요. 이 지역이 관광개발구역으로 지정됐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세를 내고 계신 이 건물의 주인이 부지를 팔기로 했대요. 마이클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이 도서관은 그에게 제2의 집이 되었고 최 관장은 그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건물 소유주를 만나볼게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부대로 돌아가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데니얼 라이언 중위는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콜린스, 너는 지금 중요한 훈련 기간 중이야. 개인적인 일로 휴가를 낼 수 없어. 하지만 중위님, 이건 중요합니다. 제게 많은 도움을 준 한국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라이언 중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듣자 하니 너는 최근 부대 밖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 우리는 여기 임무를 수행하러 온 거야. 현지인과 어울리러 온 게 아니라고. 마이클은 상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도서관을 돕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도서관의 상황과 사진을 공유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 교류의 장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책으로 치유하는 이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게시물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본토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론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군 하사가 지키려는 우리의 오래된 도서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국 신문에 실렸고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미군 하사가 한국 내부 문제에 개입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주한미군의 부적절한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대 내에서도 마이클에 대한 시선이 분열되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그의 행동을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가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 사령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며 해당 군인의 행동은 사적인 것으로 미군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최 관장은 마이클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 통역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마이클 씨의 도움에 깊이 감사하지만 더 이상 도서관에 오지 않았으면 한대요. 당신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고 특히 당신의 군 경력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고요. 마이클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마이클이 말했지만 최 관장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세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고요. 마이클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도서관을 구하려던 그의 시도가 오히려 모든 것을 망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도서관을 떠난 지 이틀 후 예상치 못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데니얼 라이언 중위가 그를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콜린스, 즉시 체코나토 훈련의 파병 명령이 내려왔다. 다음 주 월요일 출발이다. 마이클은 그 명령이 자신의 최근 행동과 관련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징계 대신 그를 빠르게 한국에서 이동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고 다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위님.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그는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휴관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인 마이클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지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요. 마이클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가봐야겠어요. 부대 규정상 안 될 거예요. 게다가 할아버지도 마이클 씨가 더 이상 문제에 얽히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결심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부대 규정을 어기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철원 지역 종합병원 3층 최 관장의 병실 앞에서 마이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자 산소 마스크를 쓴 최 관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몇 주 전보다 훨씬 쇠약해 보였습니다.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아 있다가 마이클을 보고 놀란 듯 일어섰습니다. 여기 어떻게? 수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관장이 손짓으로 마이클을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마이클이 침대 곁에 무릎을 꿇자 최 관장은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비밀을 말씀하고 싶대요. 한국전쟁 때 할아버지의 가족을 구해준 미군 소대장의 이름은 콜린스였대요. 당신의 성을 처음 들었을 때 할아버지는 그것이 운명이라고 느꼈대요. 마이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마치 신비로운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관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미군은 2번 나를 구했다. 한 번은 전쟁에서 내 몸을, 또 한 번은 평화 속에서 내 마음을. 그날 그들은 서로의 모국어로 중요한 문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이클은 최 관장에게 Thank you for healing my wounds라고 가르쳤고 최 관장은 마이클에게 사람은 사람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자신을 완성한다를 가르쳤습니다. 떠나기 전 최 관장은 100년 된 한지로 만든 특별한 책갈피를 마이클에게 건넸습니다. 그 위에는 한글로 정성껏 쓰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면 이 자리에 있을게. 마이클은 자신의 군인 신분증 태그를 풀어 최 관장에게 남겼습니다. 꼭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체코로 떠나기 전날 밤, 마이클은 수첩을 펴고 마지막 페이지에 최 관장에게 배운 한국어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자신을 완성한다. 나는 이곳에서 다시 사람이 되었다. Retreat Cloud can make mistakes. Please double check responses. 체코 프라하 근교의 나토 훈련 기지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중부 유럽의 쌀쌀한 공기, 오래된 석조 건물들,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군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마이클은 또 다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콜린스 하사, 여기서 러시아 국경까지의 군사 긴장감은 상당히 높다. 이번 훈련은 실전과 다름없을 거야. 훈련 지휘관인 에릭 호프만 대위가 첫날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묵묵히 새로운 임무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한국의 작은 도서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최 관장이 준 책갈피를 꺼내 바라보았고 그 위에 적힌 한글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은 기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조용히 작업했지만 곧 다른 군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웠어? 폴란드 출신의 군인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노인분에게서 배웠어. 마이클이 대답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른 군인들도 호기심을 보였고 마이클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책 수리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다국적 군인들이 모여 낡은 책을 고치는 시간이 생겼고 마이클은 그때마다 최 관장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책을 고치는 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역사를 보존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함께 고쳐집니다. 이 활동은 곧 기지 지휘관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모범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은 심지어 화상통화 기술을 이용해 한국 도서관과 체코 기지를 연결하는 공동 독서 세션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회복된 최 관장과 함께 화면에 나타났을 때 마이클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한미군 심리상담사였던 제니퍼 박사는 마이클의 변화를 PTSD, 회복 사례 연구로 제안했고 군 내부 뉴스레터에는 책으로 연결된 세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체코의 혹독한 겨울훈련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이클과 3명의 동료가 탄 장갑차는 타트라 산맥의 험한 지형에서 훈련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시야는 제로에 가까워졌고 통신도 두절되었습니다. 우리 위치를 알 수 없어. 지도상으로는 이쪽이 안전한 경로였는데 운전병이 소리쳤습니다. 마이클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일단 차량을 세우고 상황을 판단하자. 하지만 그 순간 장갑차 아래에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눈에 덮인 얼어붙은 호수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무거운 장갑차는 얼음을 깨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가! 마이클이 외쳤습니다. 혼란 속에서 3명의 동료들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마이클은 몸이 끼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순간 그는 군복 안주머니에서 최 관장의 책갈피를 꺼내보았습니다. 언제든 돌아오면 이 자리에 있을게.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순간 마이클은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떠올렸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책상, 최 관장의 미소, 책 넘기는 소리,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다시 찾은 인간다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장갑차는 완전히 물속에 잠겼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마이클의 시신은 방수 케이스에 담긴 책갈피와 수첩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마이클 콜린스 하사의 추모식은 엄숙함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나토 훈련에 참가하던 다양한 국적의 군인들이 참석했고 그와 함께 책 수리를 배웠던 동료들은 특별히 제작한 가죽 표지에 추모록을 전시했습니다. 마이클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화의 메신저였습니다. 에릭 호프만 대위가 추모사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이클의 소지품 중 발견된 방수 케이스에는 한글로 쓰인 책갈피와 그의 수첩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미 국방부에 전달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국방부 대변인은 특별 브리핑을 소집했고 마이클의 이야기와 그가 남긴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자신을 완성한다. 나는 이곳에서 다시 사람이 되었다. CNN은 즉시 특별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도서관에서 체코 전선까지 마이클 콜린스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마이클의 수첩에서 발견된 일기는 그가 어떻게 PTSD의 악몽에서 벗어나 인간성을 회복했는지, 어떻게 책 수리가 그의 영혼을 치유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악몽을 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데이비드가 폭발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함께 책을 고치고 있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일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적인 사연을 넘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 의회에서는 주한미군 완전 철수 계획이 논의 중이었고 많은 정책 이반자들이 그 계획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이야기가 공개되자 여론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에서 마이클의 메모는 낭독되었고 국방장관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파견한 것은 군인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한 문화의 기록자였습니다. 마이클 콜린스 하사는 총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고치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우리 군사 정책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의회는 이례적으로 만장일치로 주한미군 정책 재검토안을 통과시켰고 철수 계획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대신 미국은 군사협력을 넘어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대통령은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한 군인의 메모가 두 나라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 하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동맹이란 무기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마이클의 이야기는 전쟁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분쟁 지역에서 책 수리를 통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부모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찾은 평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책 한 권을 고치는 시간이 어떻게 사람 하나를 고칠 수 있는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작은 도서관에서 저는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군인의 죽음을 넘어 평화와 문화 교류, 그리고 인간성 회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국경과 언어, 문화를 초월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죽음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을 때 최 관장은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최 관장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언론은 일제히 마이클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도서관에서 치유받은 미군 하사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마이클과 최 관장의 특별한 인연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최 관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마이클에 대한 추억을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 왔을 때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책을 고치면서 조금씩 눈빛이 살아났어요. 마지막에 병원에서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그는 책을 고치면서 자신도 고쳤습니다. 최 관장의 간결한 말 한마디에 수많은 시청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인터뷰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었고 샵 마이클의 책갈피, 샵 사람으로 돌아오다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이클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도서관 철거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회사는 여론의 압박에 밀려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평화마을 도서관은 순례지가 되어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이클이 앉았던 자리에 꽃을 놓고 그가 수리했던 책들을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도서관 입구에는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를 본떠 만든 나무 벤치가 놓였고 그 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책을 고치던 병사. 그는 한글과 마음을 이곳에 남기고 떠났습니다. 최 관장은 매일 그 벤치를 쓸고 닦으며 마치 마이클이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 깨끗이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자리에 앉아 마이클에게 배웠던 영어 단어들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프렌드, 북, 리턴. 도서관 보존을 위한 범국민적 기부운동이 시작되었고 불과 한 달 만에 목표액의 5배가 넘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이 자금으로 도서관은 단순히 보존되는 것을 넘어 현대적 시설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대학교 프로젝트로 마이클 콜린스 도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지역 도서관에서 책 수리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특히 참전용사들을 초대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교육부는 이런 움직임에 주목하여 새로운 학교 커리큘럼인 책과 평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책 수리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와 평화의 가치를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이클의 부모인 로버트와 메리 콜린스 부부는 아들의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온 후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이 침묵 속에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최 관장과 콜린스 부부의 만남은 말이 필요 없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꼭 아는 채 그들은 아들이자 제자였던 마이클을 기억했습니다. 로버트 콜린스는 퇴역 군인이었고 그와 최 관장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두 노인은 밤늦게까지 각자의 전쟁 경험과 상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곳에서 찾은 제가 평생 찾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이해하겠습니다.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가족은 함께 콜린스 최평화 재단을 설립했고, 이 재단은 군인들의 PTSD 치료와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옆에는 마이클 콜린스 기념관이 건립되었고, 이곳에서는 한미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책을 수리하고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최 관장은 기념관 개관식에서 짧지만 의미 깊은 연설을 했습니다. 마이클은 우리에게 책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 책을 고치는 게 아니라 책이 사람을 고치는 거라는 진리를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함께 고치며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그의 말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 하사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미국 군인의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치유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의 이야기는 한국과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UN 본부에서 열린 문화를 통한 평화 구축 포럼에서 수진과 최 관장은 특별 연사로 초청받았고 책 수리와 평화 구축 모델이 국제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이와 풀로 단순히 책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와 존중으로 인간관계를 고치고 있습니다. 수진의 연설은 전 세계 대표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포럼 이후 세계 각국에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경계 지역에서는 공유된 이야기 프로젝트가, 르완다에서는 치유의 페이지 프로그램이, 북아일랜드에서는 책다리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책 수리를 매개로 한 화해와 치유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콜린스 이니셔티브를 공식 도입하고 모든 해외 파병 군인들에게 현지 문화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파병 전 심리 교육 프로그램에는 마이클의 이야기와 책 수리 워크숍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군인들을 단순히 전투원으로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화 대사이자 평화의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할리우드의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은 마이클의 이야기를 담은 책갈피 돌아오는 길이라는 작품을 제작했고, 이 다큐멘터리는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영화제에서 감독은 최 관장과 수진, 그리고 콜린스 부부를 무대에 초대해 기립박수를 받게 했습니다. 국제평화 포럼에서 최 관장은 명예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전쟁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미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책을 고치며 저 자신도 고쳐졌고 마이클을 만나며 인류애를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에는 수리가 필요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서울 남산공원에는 사람은 사람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자신을 완성한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평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문장은 이제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분쟁 지역의 화해 프로그램에서 모토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미국, 체코는 공동으로 삼국 평화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 나라의 청소년들이 함께 역사를 배우고 책을 수리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류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번째 캠프는 철원의 평화마을 도서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콩고와 같은 전쟁 지역에서도 책으로 연결된 평화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지 NGO들은 파괴된 도서관을 재건하고 책 수리를 통한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인 폭력 감소와 지역사회 화합이라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의 국제관계학과와 평화학 과정에서는 마이클 콜린스 케이스 스터디가 필수 커리큘럼이 되었고 그의 메모는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문화적 이해가 어떻게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수많은 학술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최 관장이 마이클에게 가르친 문장 사람은 사람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자신을 완성한다는 이제 평화운동의 슬로건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고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의 유산은 국경과 문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류 공통의 가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평화마을 도서관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전통 한옥 구조는 보존하되 최신 시설을 갖춘 국제문화센터로 확장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은 저마다의 언어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도서관 중앙에는 마이클 콜린스 기념책 수리실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매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손상된 책을 수리했습니다. 최 관장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최 관장의 90번째 생일에는 국제적인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정상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UN 사무총장은 직접 방문하여 세계평화공헌상을 수여했습니다. 마이클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행사에서 수지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치유가 세계의 치유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는 마이클 콜린스 기념일이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었습니다. 이날은 특히 군인들과 전쟁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책을 수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마이클의 일기와 편지, 그리고 최 관장과의 대화를 모은 책 사람이 돌아오는 길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3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도서관에 보관된 마이클의 수첩과 책갈피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위원회는 이 작은 물건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철원의 작은 도서관에서 시작된 한 만남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많은 철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연구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정책이나 제도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된 만남에서 시작된다. 최 관장은 마이클의 부모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수진이 영어로 번역한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아들은 제게 다시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책을 고치며 우리는 서로의 영혼도 고쳤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책이며 서로를 읽고 이해하고 때로는 수리해야 한다는 것을요. 마이클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지혜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마이클 콜린스 하사의 여정이 여정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미레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를 기억하시나요? 일본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던 14살 소녀가 왜 자국을 등지고 한국행을 선택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김치찌개가 너무 좋아서요라며 환하게 웃었다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 일본 도쿄 기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장. 단정하게 차려입은 14살 소녀 나카무라 스미레가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무슨 발표가 있을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말이 소녀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순간까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한국기원 객원기사로 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바둑계가 그토록 공들여 키워온 천재 소녀가 그것도 일본 바둑 역사상 최초로 해외 이적을 선택한 것입니다. 더구나 바둑에서 가장 경쟁국이라 여겨온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충격은 배가 되었죠. 기자들이 왜 한국인가? 라고 묻자 스미레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더 강한 프로기사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일본 바둑계는 침통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성장하고 싶다는 말은 곧 일본 바둑계의 한계를 인정하는 셈이었으니까요. 일본 언론들은 다음날 아침 일본 바둑 신동 스미레 한국행 결정.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한 매체는 한국은 세계 최강 신진서, 여자, 최강, 최정 등 많은 세계 챔피언을 배출하는 바둑 강국이라며
스미레의 선택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한국 바둑의 강력한 위치를 인정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4년 전 일본은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다는 천재 소녀를 발굴했다며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재가 내린 결론은 일본에선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바둑은 한국이 세계 최고다. 이대로는 재능이 썩는다고 판단했겠지. 그들은 스미레의 선택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해하고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바둑 강국 한국의 위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스미레의 이야기는 바둑판이 놓인 아기 침대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집은 3대째 이어온 바둑 집안이었죠. 아버지 나카무라 시냐, 구다는 현역 프로 바둑기사, 어머니는 바둑 강사로 활동했던 미유키 씨, 할아버지까지 프로 구단이었으니 스미레의 DNA에는 바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미레가 3살 때였어요. 보통 아이들은 바둑판 앞에 5분도 앉아있지 못하는데 이 아이는 1시간 넘게 집중하는 거예요. 어머니 미유키 씨의 회상입니다. 더 놀라운 건 3살 배기 스미레가 이미 히라가나를 읽을 수 있었다는 점. 보통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나이에 스미레는 바둑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스미레의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둑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죠. 그렇게 스미레는 하루 79시간씩 바둑만 두며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바둑대회에 나간 스미레가 또래 아이들을 모두 완파했어요. 심지어 대회 전후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도 있었죠. 일본 바둑계는 그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둑 천재가 나타났다. 중국의 커제, 한국의 신진서처럼 10대의 세계를 제패할 천재가 필요했던 일본. 바둑계는 스미레를 집중 육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2019년 10살의 나이로 스미레는 일본 바둑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일본 기원 사상 최초로 영재 특별 채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그녀를 프로기사로 입단시킨 것입니다. 일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주니치 드래곤즈 야구팀 경기에 시구자로 초청되고 그녀의 바둑 경기는 공중파 생방송으로 중계됐습니다. 바둑 관련 상품도 쏟아져 나왔죠.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어린이, 일본 국민 여동생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한 일본 신문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바둑 천재가 우리 일본에 나타났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의 아사다 마오처럼 일본은 스미레를 통해 바둑 세계에서도 자존심을 세우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일본의 천재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한국을 오가며 바둑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스미레의 아버지는 일찌감치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바둑 한국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을. 2018년 3월 제6회 맑은 셈배 어린이 최강전 저학년부 무대는 바둑 종주국을 자처하는 한국이었습니다. 당시 9살이던 스미레는 일본이 자랑하는 천재 소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국 어린이들과 대결하러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신화가 되어가던 스미레였습니다. 일본 기원은 그녀를 도장 깨기 하러 한국에 보냈죠. 안 그래도 될 리가 없다는 자신감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스미레의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내리 4연승을 달리며 본선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었죠. 역시 천재는 다르다는 말이 나올 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달아 2연패를 당한 것입니다. 충격에 빠진 스미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항상 최고의 대우를 받아오며 일본에서 적수가 없었던 그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다음 달에는 더 뼈아픈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8 크라운 에테베 어린이 명인전 16강전에서 스미레가 만난 상대는 같은 나이의 한국 소녀 이주영이었습니다. 일본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주영은 가볍게 스미레를 꺾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스미레는 눈물을 흘리며 돌을 거두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던 그녀로서는 처음 겪어보는 강한 상대 앞에서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본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가 한국 아이들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를 지켜보던 한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미레를 비웃기는커녕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도 집중해서 바둑을 두려고 이를 악물고 덤벼드는 모습에 역시 애들이다라며 귀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스미레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천재 소녀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한국으로 건너와 4년 가까이 바둑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기원 연구생 리그에 참가하며 천천히 실력을 쌓아갔죠.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한국 바둑의 깊이를 경험한 스미레에게 일본은 더 이상 충분한 성장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눈물 이후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는 진짜 강해지려면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씨앗이 심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둑판 위에서 눈물을 흘렸던 어린 소녀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바둑을 배워보자. 스미레는 일본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잠시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스미레가 찾아간 곳은 한종진 구단이 운영하는 바둑 도장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의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하루 10시간 가까이 바둑 공부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보다 더 강도 높은 훈련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 아이들의 집중력과 실력이 놀라웠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천재라고 불렸지만 여기서는 그저 여러 아이들 중 한 명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스미레가 원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바둑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인 지도 위주였지만 한국에서는 또래 아이들과 함께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죠. 한국에서 만난 아이들은 저처럼 바둑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바둑 도장으로 달려와 밤늦게까지 공부했죠. 그런 환경에서 제가 성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미레는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오가는 힘든 일정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비행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았죠. 바둑을 향한 그녀의 열정은 그만큼 컸습니다. 한국 바둑계도 스미레의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한종진 구단은 한국에서 프로로 데뷔하고자 해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실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둑의 본질을 향한 스미레의 순수한 열정이 한국 바둑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녀가 한국 바둑에 매료된 건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미레의 공격적인 바둑 스타일은 한국 바둑의 역동적인 성향과 잘 맞았거든요. 한국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짜 바둑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스미레의 바둑 유학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의무 교육을 받아야 했기에 그녀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이중 생활을 했죠.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김포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주말이면 인천공항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스미레는 비행기 안에서도 바둑책을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기내식을 먹으면서도 한쪽 손으로는 바둑판을 만지작거렸죠. 당시 스미레를 가르쳤던 한국 스승의 회상입니다. 9살 소녀에게 이런 생활은 분명 버거웠을 텐데도 그녀의 눈빛은 항상 바둑에 대한 열정으로 빛났다고 합니다. 2018년 1월에는 아예 서울로 단기 이사를 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바둑의 심장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던 것이죠. 이 시기에 스미레는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습득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미레입니다. 바둑 두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한국어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바둑과 함께 한국어도 빠르게 배우는 모습은 그녀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죠. 그녀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김치찌개였습니다. 매일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음식에 푹 빠졌습니다. 닭갈비도 좋아했고 K-POP도 즐겨 들었죠. 바둑 이외에도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미레의 바둑 스타일도 변화했습니다. 원래 그녀는 공격적인 바둑을 두는 성향이었는데 한국식 교육을 받으며 더욱 세련된 공격 기술을 익혔습니다. 한국 바둑의 역동성이 그녀의 DNA와 완벽하게 어우러진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스미레는 한국기원 연구생 리그에 꾸준히 출전하며 실력을 다졌습니다. 또래 한국 아이들과 끊임없이 겨루며 성장해 나갔죠. 그들과 함께 바둑을 두는 시간은 그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또래 친구들과 바둑 공부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어요. 4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완전히 다른 바둑 기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2019년 영재 특별 입단으로 일본 프로가 된 스미레는 2023년 14세의 나이로 일본 여류기성전에서 우승하며 일본 최연소 타이틀 홀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한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꿈을 위해, 더 강한 기사가 되기 위해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요? 김치찌개요. 이것은 스미레가 한국 바둑 도장에서 매일같이 반복했던 대화라고 합니다. 그녀에게 김치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상징하는 소중한 맛이었죠. 2023년 일본 기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미레는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바둑 이외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김치찌개를 먹고 싶고 닭갈비도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어찌 보면 귀여운 대답이지만 이 말은 일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바둑 신동이 한국 음식을 그토록 좋아한다니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스미레의 한국 사랑은 음식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K-POP를 즐겨 들었고 한국 드라마도 챙겨봤습니다. 특히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인 라이언을 너무 좋아해서 라이언 인형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역사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 승리한 후 인터뷰를 할 때는 통역 없이도 자연스럽게 소감을 전할 수 있었죠. 너무 기쁘고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계속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실수도 많이 나와서 계속 어렵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 바둑 도장에서 또래 친구들과 공부하는 시간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혼자 공부하거나 아버지에게 지도받는 시간이 많았던 반면 한국에서는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과 함께 바둑을 두며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한국 문화에 빠져든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둑이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만난 친구들, 매일 함께 나누던 음식,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소중한 시간들. 스미레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스미레가 13세가 되던 해, 그녀는 일본 바둑계의 현실적 한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2023년 2월 여류기성전에서 우승하며 일본 역대 최연소 타이틀 홀더 13세 11개월가 된 스미레. 이제 일본에서는 더 이상 도전할 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여자 기사들과의 대결에서는 이미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남자 기사들과의 대결 기회는 제한적이었죠. 스미레는 더 큰 무대, 더 강한 상대를 원했습니다. 일본 바둑계는 전통적으로 남녀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여자 기사는 여자 대회에, 남자 기사는 남자 대회에 주로 출전했죠. 물론 혼합대회도 있었지만 여자 기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 쪽은 아직도 여성차별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 실력이 있어도 여자는 무리라고 하고 있고 스미레는 자신을 시험할 더 강한 상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들은 대부분 한국에 있었죠. 일본에서는 프로 대국수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바둑리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프로 기사들이 연간 수십 차례 공식 대국을 치를 수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기회가 훨씬 적었죠. 한 일본 기자는 스미레의 고민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녀는 국제무대에서 훌륭한 기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원했다.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스미레는 2023년 여름 한국 여자 바둑리그에 순천만 국가정원 팀 용병으로 참가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한국 무대의 역동성과 경쟁의 치열함을 직접 경험했죠. 9경기에 출전해 7승 2패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일본에 남아있어도 될까?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둑 환경은 분명 한국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스미레가 존경하는 기사인 박정환 구단도 한국에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기사는 누구냐는 질문에 그녀는 박정환 구단이라고 대답했죠. 평소 상냥한 인품도 존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에도 이야마 유타, 이치리키 요, 시바노 도라마루 등 실력 있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미레는 지금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강해져서 그들과 대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세계 최강의 바둑 환경에서 단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바둑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더 강해지고 싶다는 욕망, 그것이 스미레를 한국으로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바둑의 역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한때 바둑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중국, 이후 바둑의 중심이 되었던 일본, 그리고 현재 세계 바둑을 주도하는 한국. 이 흐름 속에 스미레의 선택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강한 기사가 많고 대국수도 많기 때문입니다. 스미레가 한국행을 결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준 간결한 대답입니다. 그녀는 숫자로 증명되는 한국 바둑의 우월함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세계 바둑 대회에서 한국 기사들의 활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세돌, 이창호, 박정환, 신진서까지 단 한 나라에서 이토록 많은 세계 챔피언이 나온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여자 바둑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최정 구단을 필두로 한 한국 여자 기사들은 국제 대회마다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스미레가 꿈꾸던 모습이 바로 그들이었죠. 한국 바둑의 강점은 체계적인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체계적인 교육, 수십 개의 프로팀이 참가하는 리그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 한국 바둑계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처럼 작동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이런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 신진서 구단, 여자 최강 최정 구단 등 많은 세계 챔피언을 배출하고 있는 바둑 강국이다라고 보도했죠. 한 일본 네티즌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바둑은 한국 남자가 세계 최고다.
한국은 의무교육에서도 바둑으로 영재교육도 하고 있거든. 한국 바둑의 위상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스미레는 그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꿈을 향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조직적 육성이 뛰어난 쪽은 한국인 것 같아 중국은 상위 선수들과 달리 아래쪽은 방치되는 것 같고, 이 또한 일본 바둑팬의 댓글입니다. 그들조차 한국 바둑 시스템의 우수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스미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장에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자국 리그보다 더 수준 높은 유럽 리그로 이적하는 것처럼 그녀에게 한국은 바둑의 프리미어 리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2023년 6월 도쿄의 한 바둑 도장, 당시 14세였던 스미레는 평소처럼 한 수 한 수 돌을 놓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바둑판 위의 형세보다 더 중요한 고민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 스미레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 기원으로 이적을 생각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6월경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바둑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기에 깊은 고민이 필요했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결정 과정에 대해 밝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대화, 그리고 용기가 담겨 있을까요? 바둑 집안의 딸로서, 일본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소녀로서 이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카무라 시냐는 현역 일본 프로 바둑 기사였습니다. 바둑을 가르친 첫 스승이자 프로 바둑 기사로서의 길을 안내해준 멘토였죠. 그런 아버지에게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스미레의 부모님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딸의 재능을 위해서는 한국이라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스미레는 항상 강한 상대와 대국하길 원했어요. 승부욕이 매우 강한 아이였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기회가 훨씬 많을 테니까요. 일본 바둑계에서 그녀의 결정은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영재 특별 채용 1호로 입단시켰던 그녀가 한국행을 선택한다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소식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스미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2023년 8월 초 공식적으로 한국기원에 객원기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과 한국 양국의 바둑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 스미레 한국 이적 결정.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일본이 자랑하는 바둑 천재 소녀. 왜 한국을 선택했나? 일본 바둑계에 던져진 충격적 폭탄 선언. 각종 언론 기사 제목들은 이 사건이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스미레 본인의 태도는 매우 담담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적을 결정했습니다. 바둑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더 강해지고 싶다는 욕망. 그 단순하고도 명확한 이유가 14살 소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스미레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내린 것입니다. 스미레의 이적 신청은 일본 기원을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일본 기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다른 나라로 이적하는 프로 기사는커녕 한국이라는 바둑 라이벌 국가로 간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바둑계의 미래라 불리던 소녀를 보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일본 기원은 긴 회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놀랍게도 허락이었습니다. 일본 기원은 오랜 고심 끝에 한국 기원의 객원기사로 스미레를 추천했습니다. 보내는 것이 아쉽고 자존심은 상하지만 길게 보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일본 기원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스미레가 한국에서 세계적인 기사로 성장한다면 결국 일본 바둑의 위상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언젠가 그녀가 일본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기원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바둑계의 환경으로는 스미레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요. 고바야시 사토루 일본 기원 이사장은 스미레의 도전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본 바둑계의 수장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본 바둑 팬들의 반응도 의외로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댓글들은 오히려 스미레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바둑이든 다른 분야든 일본은 이미 끝나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 뛰어난 나라로 가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이대로는 재능이 썩는다고 판단해서겠지. 확실히 저쪽에서 수련하는 편이 실력이 더 늘어날 것 같아. 심지어 어떤 팬은 상금 수준은 한국보다 일본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스미레는 상금보다 더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네요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원의 추천장이 한국 기원에 도착한 후 공은 한국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한국 프로기사협회 대의원 회의, 한국기원 운영위원회, 그리고 이사회를 거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스미레의 새로운 도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천재소녀 스미레, 한국기원 이적 추진, 2023년 9월 이 소식이 한국 바둑계에 전해지자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스미레의 한국행은 단순한 이적 소식을 넘어 한국 바둑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 프로기사협회는 9월 13일 스미레의 객원기사 신청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의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협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레는 국내 바둑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녀의 실력과 열정, 그리고 바둑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틀 후인 9월 15일 한국기원 운영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스미레의 이적을 승인했습니다. 프로가 되기 전에 한국에서 바둑 유학을 했던 경력과 한국어 대화가 가능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10월 26일 한국기원 이사회에서 스미레의 객원기사 신청 승인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녀의 한국 이적은 공식화되었습니다. 한국 바둑계의 반응은 일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스미레의 선택을 한국 바둑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증거로 여기는 분위기였죠. 세계적인 재능이 한국을 선택했다. 바둑 강국 대한민국. 이제는 인재까지 수입한다. 스미레의 선택은 한국 바둑 교육 시스템의 승리. 한국 여자 바둑 리그 8개 팀은 벌써부터 스미레 영입 경쟁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스미레가 2023년 시즌 순천만 국가정원팀에서 보여준 활약구 경기 7승 2패은 그녀의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바둑 팬들의 열렬한 환영이었습니다. 온라인 바둑 커뮤니티에서는 스미레 관련 게시물이 연일 인기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어릴 때 울면서 바둑 두던 그 귀여운 아이가 이젠 우리나라 기사가 된다니 감격스럽다. 김치찌개 좋아한다는 거 보고 이미 반했다. 한국어 실력도 놀라운데 바둑 실력은 더 놀랍다. 스미레는 한국으로 이적하며 한 가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성씨인 나카무라로 불렸지만 한국에서는 본인 요청에 따라 이름인 스미레로 활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스미레의 한국 생활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그녀는 이미 한국 바둑계의 새로운 스타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천재 소녀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바둑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2024년 3월 3일 스미레는 한국기원 객원기사로서 첫 공식 대국을 치렀습니다. 상대는 베테랑 이창석 구단, 제오기 소팔코사놀 최고 기사 결정전이라는 큰 무대였습니다. 비록 첫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그날은 스미레의 한국 바둑 인생에 있어 역사적인 첫 페이지였습니다. 다음 날인 3월 4일 스미레는 한국기원 객원기사 이적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을 오가며 바둑을 배운 덕분에 스미레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승리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3월 20일 소팔코사놀 최고 기사 결정전 3라운드에서 임상규를 상대로 반집승을 거둔 것입니다. 승리 후 인터뷰에서 스미레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친한 기사가 누구냐는 질문에 그녀는 정유진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미 한국 바둑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3월 7일 스미레는 KB 챌린지 리그 에스텍파마 위너스 팀에 입단했습니다. 일본 국가대표 출신이 한국 프로리그에 정식으로 합류한 것은 바둑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스미레의 한국 생활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 음식과 문화에 익숙했던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그녀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닭갈비는 여전히 그녀의 최애 음식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중 그녀의 MBTI가 ENTJ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외향적이고 판단적인 성향이라는 평가는 바둑판 위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공격적이고 결단력 있는 플레이와 일맥상통했습니다. 스미레는 한국 생활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나 더 했습니다. 바로 학교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는 다닐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제부터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바둑에 쏟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 학업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는 큰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새 출발은 스미레에게 기대감 이상의 것을 안겨주었습니다. 16살의 나이에 해외로 이적해 프로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둑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다는 의지였습니다. 한국 무대에 첫 발을 디딘 스미레는 본격적으로 프로 대국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과연 일본의 천재 소녀는 한국 바둑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제오기 소팔코사놀 최고 기사 결정전에서 임상규, 박민규를 연달아 꺾으며 2승을 거둔 것입니다. 특히 임상규와의 대국에서는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 단 반집 차이로 승리를 따내는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바둑 해설자들은 스미레의 바둑 스타일에 주목했습니다. 그녀의 바둑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한국 바둑의 역동적인 스타일과 일본 바둑의 정교함이 절묘하게 융합된 느낌이에요. 아직 16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재능입니다. 2024년 6월 스미레는 한국에서 첫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국제바둑 춘향 선발대회 프로부에서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비록 비공식 대회였지만 한국 무대에서의 첫 우승은 그녀에게 큰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번 우승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우승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회 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더욱 유창해진 한국어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회 영상을 보면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한국어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죠. 7월에는 지지옥션배 신사 대숙녀 연승대항전에 출전해 외량, 최원용을 연달아 꺾으며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양건에게 패하며 3연승에는 실패했지만 숙녀팀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냈습니다. 덕터 지 여자 최고 기사 결정전에서는 더욱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8강에서 김주아를 꺾고 패자조에서는 김채영, 김다영 자매를 연달아 물리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대회 3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한국 여자 바둑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녀의 성장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온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여러 대회 결승에 진출하고 상위권 성적을 꾸준히 유지했죠. 한국 바둑계의 초고속 성장 시스템이 스미레의 재능과 만나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2024년 여자 바둑리그에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팀 주장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당시 16살의 나이로 8개 팀 주장 중 가장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의 리더십을 믿은 팀의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무대에서 스미레는 단순히 바둑 실력만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어 능력, 사회성, 리더십까지 모든 면에서 빠르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바둑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그녀를 끊임없이 성장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2024년 여자 바둑리그 드래프트 현장, 각 팀 감독들은 이번 시즌 영입할 선수들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팀의 차례가 왔을 때 감독은 주저없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스미레 선수를 지명합니다. 전체 3번, 평택 브레인시티 팀의 일지명으로 스미레가 선택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팀의 주장으로 발탁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16살, 8개 팀 주장 중 가장 어린 나이였죠.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제가 주장이라니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감독님과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스미레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장으로서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정규리그에서 11승 3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팀의 정규리그 1위를 이끌었죠. 평택 브레인시티는 스미레의 활약에 힘입어 챔피언 결정전까지 진출했습니다. 결승에서는 김민서와 3일 연속 대국을 펼쳐 2승 1패를 기록했지만 아쉽게 팀은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주목할 점은 스미레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이는 어렸지만 팀원들을 독려하고 이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국이 끝나면 팀원들과 모여 바둑을 분석하고 때로는 한국어로 조언을 건네기도 했죠. 스미레 선수는 나이보다 성숙합니다. 바둑에 대한 열정과 이해도가 남다르죠. 팀원들도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감독의 평가입니다. 스미레는 단순히 강한 기사를 넘어 한국 여자 바둑리그의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리그 중간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인상적입니다. 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겨서 정말 기쁘다고 말하던 스미레가 문득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 바둑을 두고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김치찌개도 먹고 제가 꿈꾸던 바둑 생활이에요. 이 순간 모두가 스미레의 한국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미레의 한국행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한국과 일본, 바둑계를 잇는 특별한 교량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활약하는 모습은 일본 바둑 팬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되었죠. 일본 바둑 전문 채널들은 스미레의 한국 대국을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대국이었던 소팔코사놀 최고 기사 결정전 당시 일본 시청자 수는 평소보다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스미레가 한국으로 떠나 아쉽지만 오히려 덕분에 우리는 한국 바둑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대회 일정도 체크하고 한국 기사들의 이름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일본의 한 바둑 팬이 남긴 댓글입니다. 스미레의 이적이 오히려 양국 바둑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국 언론도 스미레의 활약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한국어로 인터뷰하는 모습, 한국 문화에 녹아드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일본의 천재 소녀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서요. 스미레, 한국말 실력이 놀라운 수준, 바둑 실력보다 한국어 실력이 더 대단. 이러한 기사들은 양국 국민들에게 친근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스포츠와 문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이 열린 셈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스미레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입니다. 언젠가는 일본으로 돌아와 바둑계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녀의 바람은 자신이 양국 바둑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언젠가 일본에 가져가 일본 바둑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결과일 것입니다. 스미레의 한국행이 가져온 또 다른 변화는 일본 바둑계의 자기성찰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자국의 천재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바둑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에 안주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스미레의 선택은 일본 바둑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일본 기원의 한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처럼 스미레는 한국과 일본 바둑계 모두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고야에서 태어나 도쿄와 오사카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성장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동아시아 바둑의 역사와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스미레의 한국 사랑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통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 실력은 한국 생활이 길어질수록 더욱 유창해졌습니다. 2024년 국제바둑 춘향제에서 우승한 후 인터뷰 영상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소감을 전하는 모습에 한 네티즌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바둑도 천재, 한국어도 천재인가? 언어 습득 속도가 놀랍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말을 잘하는 날이 올지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둑 용어를 한국식으로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맥이 끊긴다, 수가 나온다, 돌이 살아있다 같은 표현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은 한국 바둑계에 완전히 녹아든 증거였습니다. 제8회 성 여자기성전 4강에서 김민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한 직후 승자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MBTI가 ENTJ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유행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모습이었죠.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팀 회식 자리에서 스미레는 항상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팀원들이 다른 메뉴를 권해도 김치찌개가 최고라며 웃던 그녀의 모습은 소소한 에피소드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는 한국 음식점에 자주 갔어요. 특히 김치찌개와 닭갈비를 좋아해요. 매운 음식을 잘 먹는 편이라 한국 음식이 입맛에 딱 맞아요. 한 인터뷰에서 그녀가 말한 내용입니다. 그녀의 한국 음식 사랑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에서도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팝을 즐겨 듣고 한국 드라마를 챙겨보는 그녀는 평소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라이언을 좋아한다고 알려졌죠. 그녀의 필통과 가방에는 항상 라이언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 바둑 문화에 대한 존중심도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존경하는 기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박정환 구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소 상냥한 인품도 존경한다며 한국 바둑 기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현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2024년 한 대회 후 인터뷰에서였습니다. 우승을 놓친 아쉬움에 눈시울을 붉히던 스미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매일 강한 기사들과 대국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국은 제 바둑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에요. 이 순간 모두가 스미레의 한국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한 활동 무대가 아닌 바둑 인생의 꿈을 키워가는 제2의 고향이 된 것 같았습니다. 스미레의 한국행은 단순한 한 기사의 이적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둑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해외 바둑 언론들은 이 소식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중국의 한 바둑 매체는 일본 천재소녀 성장을 위해 한국행 선택, 바둑 종주국의 위상 변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의 바둑 잡지에서는 바둑의 새로운 메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으로 한국 바둑의 위상을 조명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본 언론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바둑 경쟁국이 아닌 바둑 선진국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 신진서 구단, 여자 최강 최정 구단 등 많은 세계 챔피언을 배출하고 있는 바둑 강국이다. 나카무라 스미레는 프로가 되기 전 초등학생 시절 오랜 기간 동안 한국 현지 기원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 이는 일본 매체가 스미레의 한국행을 보도하며 쓴 기사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스미레의 선택은 최고가 되려면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인식을 세계 바둑계에 확산시켰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스미레는 한국에서의 생활 1년을 넘기며 스단으로 승단했습니다. 그녀의 성장 속도는 놀라웠고 여러 대회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한국 바둑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일본 바둑계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바둑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일부 젊은 기사들은 스미레처럼 한국에서 단기 연수를 받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추어 바둑 인구에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스미레의 활약을 지켜보며 바둑에 입문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났고 그들 사이에서는 나도 한국에서 바둑을 배우고 싶다는 꿈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스미레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그저 더 강해지고 싶어서 온 것뿐인데 덕분에 많은 분들이 한국 바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니 기쁩니다. 스미레의 한국행은 바둑이라는 경계 없는 게임을 통해 한국과 일본, 나아가 세계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바둑 강국 한국이라는 확고한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천재 소녀가 선택한 나라,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들이 모인 나라, 바둑의 새로운 메카로 우뚝 선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바둑계의 보물이었던 천재 소녀 스미레가 한국을 선택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둑을 향한 순수한 열정, 더 강해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그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그 선택은 양국 바둑계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소녀의 담대한 결정이 바둑 강국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의미 있는 순간이었죠. 여러분은 어떤 꿈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결심해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 구독하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